오케이. 자, 축구 알려주는 남자 축구 알람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일단 오늘 축구 알람은 먼저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죠. 대한민국 축구국가 대표팀이 아시아 최종 예선 찝어먹고 10회 연속 본선 진출의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또 2022년에 많은 스포츠 축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또 최고의 스포츠 축제 중 하나는 또 월드컵 아니겠습니까? 특히 또 월드컵에는 그 국가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좀 더 클린하고 아주 세계인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대회에 대한민국도 또 참가하게 되었다는 점.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나저나 그 국가는 그렇게 돈을 쏟아부으면서 축구를 정말 못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월드컵 본선 진출을 맞이해서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본선 확정은 현재 대한민국 축구국가 대표팀 벤투어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벤투의 전술 이야기만 5분 전술 시간에 따로 빼서 좀 다루려 했는데 본선도 진출했고 하니까 한번 기념으로 따로 떼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5분 전술은 축구 포메이션 얘기를 조금 할 건데요. 이거는 오늘 주제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축구는 당연히 선수들을 경기장에 어느 곳에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 게임 플랜이 달라지죠. 그리고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경기장을 세로로 한 3개에서 4개 등분으로 나눴을 때 그 각 위치에서의 숫자를 표시한 게 포메이션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딱 봐도 한 4개 등분 정도로 나눌 수 있겠죠. 최종 수비 라인부터 3선, 2선, 1선 이렇게 4개 등분 나눌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포메이션이 4-2-3-1이 되는 거죠. 특히나 마지막 최종 수비 라인에 수비수를 4명을 두느냐 아니면 3명을 두느냐에 따라서 백4, 백3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3백, 4백이라는 표현도 전문가들까지 많이 쓰긴 하는데 이게 원래는 기원이 일본식 영어 표현이라서 저는 조금 지향하고 있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4백의 대표적인 포메이션으로는 왼쪽과 같은 4-3-3 혹은 경기장을 바둑판처럼 나누는 4-4-2가 있고 백3 같은 경우에는 왼쪽은 3-4-3 그리고 오른쪽과 같이 3-5-2 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자, 포메이션에 대한 얘기는 오늘 이 정도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은 벤투호가 어떻게 등장했고 그리고 벤투호의 축구 철학이 무엇인지 벤투호가 어떤 축구를 하고자 하는지를 설명드린 다음에 앞으로 벤투호가 남은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벤투호의 출범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죠. 지난 러시아 월드컵까지 한국 축구는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세가 감독을 맡으면서 정말 중국한테도 질 정도로 큰 부침을 겪고 있었고 다행히 이제 이세를 자르고 온 그 뒤에 신태용 감독이 그나마 짧은 기간 동안 팀을 좀 잘 추스르면서 특히 마지막에는 카잔의 기적이라 불리는 독일전 승리까지 이끌어내면서 한국 축구가 변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 거는 이거죠. 한국 축구가 변해야 된다. 한국 축구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대한축구협회에 여러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홍명보 현 울산 현대 감독도 당시 전무로 들어왔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김판곤 위원장이 부회장이자 국가대표 감독 선임위원장으로 부임을 했었습니다. 여담으로 이제 김판곤이라는 이름과 김호곤이라는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김호곤이라는 사람은 축구 행정 쪽에서 평가가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김판곤 보고도 적폐라 잘 알아보지도 않고 김판곤 보고 적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유튜브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좀 소신발언 하나 하자면은 그렇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비판하는 사람들 4년마다 월드컵 때마다 축구 보면서 그런 무지성 비판하는 사람들 축구 팬들은 그런 사람들을 FC 코리아라고 부르는데 당신들도 한국 축구 망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김판곤 위원장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대한축구협회의 축구 행정에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을 했어요. 물론 그 이전에 시스템이 존재했지만 이전까지는 좀 주먹구구식의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는 그런 식의 행정이었다면은
이제 딱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김판국 위원장은 부임하면서 앞으로 한국 축구는 프로액티브한 풋볼, 능동적인 축구를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능동적인 축구라는 게 뭐냐면은 축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 즉 공격, 수비, 그리고 공격도 수비도 아닌 경합 상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지배하는, 우리 계획대로 플레이하는 축구를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서 새로운 국가대표 감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대표 감독직으로서 선택된 게 바로 파울로 벤투 감독이었죠. 이 파울로 벤투 감독이 왜 선택됐는지를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우리가 흔히 아는 명장들, 유럽 축구의 중심에 있는 유럽 축구에서 정말 이름을 날리는 감독들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그냥 축구 감독이 아니라 직업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갑자기 지구 반대편 영국으로 가서 일하라 하면은 쉽게 일할 수 있을까요? 가까운 일본같이 동아시아 문화권도 아니고 갑자기 완전 다른 문화권으로 가서 일을 하라 하면은 쉬운 선택은 아니죠, 분명히.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 팀이 브라질 같이 아주 강팀이어서 우리나라 감독직을 맡는 것 자체가 내 커리어에 뭔가 족적을 남길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월드컵 나가면 최약체인 축구 약소국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거절하기엔 너무 많은 돈이었다 라는 식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으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처럼 그만한 돈을 쏟아부을 수가 없어요. 즉 세계적인 명장들은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감독에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예외가 있었던 적이 2002년에 히딩크였는데, 히딩크는 어떻게 왔냐면은 그때는 당장 2002년 월드컵이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협회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모든 인프라를 다 쏟아부었어요.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는데. 거기다가 당시 히딩크가 명장이긴 했지만 약간의 커리어에서 부침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낚아채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테이케이스를 제외하면은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듯한 그런 명장들은 국가대표팀 감독에 부임시키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김판국 위원장의 기자회견에서도 드러났었는데, 이거는 제가 김판국 위원장의 말을 조금 요약한 거거든요. 실제로 감독 포트폴리오 상에는 정말 팬들을 만족시킬 만한 명장들로도 준비를 했었고, 그런데 막상 가서 만나보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요구를 해온다던가, 아니면은 우리랑 협상을 한다가도 다른 팀에서 오퍼가 오니까 미안하다면서 거절하시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두 번째 출장 때는 이때 정말 축구 팬들 한번 설레게 했던 이름이 흘러나왔거든요. 실제로 그 감독이랑도 컨택을 했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의지도 없고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 어려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그래도 되게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주먹구구 행정이 아니라 이렇게 딱 포트폴리오 준비해서 일 처리 방식을 정하고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이 감독이 안 되니까 차선책을 이 감독이 하는 식으로 정말 준비를 많이 했었고, 그거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거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인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 감독들 중에서, 그 후보군들 중에서 벤투호를 선택했느냐를 따져보면, 일단 첫 번째로 벤투도 커리어가 꽤 좋은 감독입니다. 포르투갈 리그의 명문팀이었던 스포르팅에서 감독직을 했었고, 물론 포르투갈 리그가 정말 빅리그냐 하면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럽에서 이름을 알아주는 리그 중 하나고, 그 중에서 명문팀을 맡았었고, 그리고 호날두가 있는 포르투갈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맡아서 유로 2012에서 4강까지 진출했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돼도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으로는 선임시키기 어려운 커리어예요. 이전에 그 슈틸리게 새끼라는 비교도 안 되는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김판국 위원장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 자기 아래 사단이 아주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절대 감독 혼자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감독은 총괄 매니징 역할을 하고 그 밑에 뭐 전술 코치, 피지컬 코치, 수석 코치 이런 식으로 다 세분화돼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벤투의 코치진들이 아주 잘 구성되어 있다. 각 코치진들이 아주 프로페셔널하고 자기 분야에 특화되어서
훈련 세션이나 그런 걸 잘 만들어준다. 라는 점이 김판국 위원장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국가대표팀에 다녀온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경기 뛰지 못했다 하더라도 훈련 과정에서 정말 배우는 게 많았다라고 선수들이 밝히고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벤투 감독도 한국 각 국가대표팀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하면은 벤투 감독이 앞에 말했던 좋은 커리어를 보내다가 조금 부침을 겪고 중국 리그에서 한번 성공을 거두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축구 중심, 유럽 축구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거든요. 즉 한국 대표팀에서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다시 축구 중심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들 속에서 심지어 현대가가 사비를 털어서 45번가량을 투자를 해줘가지고 벤투급의 감독을 선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벤투도 충분히 선임하기 이전 좋은 감독이었고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벤투는 과연 어떤 축구를 하고자 하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공격하고 수비로 나눠볼 수 있겠죠. 먼저 공격에서는 우리가 후방에서 수비 지역에서 볼을 점유하고 있을 때 위험 지역이라고 그냥 뻥 차면서 걷어내는 게 아니라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안정적으로 볼을 소유하고 그 볼 소유를 바탕으로 우리가 공격 방향을 정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공격 지역에서는 가능한 많은 공격 숫자를 확보해서 그리고 그 공격 숫자들이 활발하고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를 교란시키고 그 교란을 통해서 생긴 틈으로 우리의 계획된 플레이를 해나가는 것을 선호하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수비 시에는 지금 이렇게 공격 숫자를 많이 확보해놨기 때문에 공을 뺏기면 바로 위험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그리고 팀적으로 동시에 압박이 들어갑니다. 이 압박의 포인트는 물론 공을 뺏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상대의 공격 방향을 제한시킴으로써 수비 상황에서도 우리가 계획한 바에 따라서 우리의 전술에 따라서 수비를 하겠다는 것이 벤투의 축구 철학이에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벤투가 출범했을 당시 초기에 전술의 핵심은 바로 캡틴 키 기성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었는데 우리가 후방에서 볼을 소유하게 되면은 먼저 우리 측면 수비수가 상대 사이드 지역에 깊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상대 측면 수비수가 우리 측면 수비를 마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딸려 나오게 되겠죠. 그 와중에 우리 중앙 수비선을 횡적으로 크게 벌려주고 그 사이로 기성용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린 백4로 출발했지만 순간적으로 백3를 만들게 돼요. 변형 백3가 되는 거죠. 이 백3의 장점이 뭐냐면은 후방에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 선택지가 많아지고 그만큼 안정적으로 볼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격 지역에 생긴 틈으로 우리 공격수들이 침투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성용의 진가가 발휘되는데 기성용의 진가가 뭐냐면은 정말 어나더 레벨의 초장거리 패스를 기성용은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중앙을 거쳐가면은 템포가 느려지면서 상대 수비수들이 마크에 걸리게 되지만 기성용은 후방 지역에서 곧바로 위험 지역으로 공을 보내줄 수 있는 패스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후방에서 볼을 소유하다가 틈이 보이면 상대의 공격 지역으로 뻥뻥 바로 전개시켜주는 역할을 기성용이 맡았던 거죠. 자, 근데 문제는 기성용이 2019년 1월에 열렸던 아시안컵을 끝으로 국가대표팀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벤투는 정우영이나 황인범을 통해서 대체를 했지만 기성용의 자리를 개인이 대체한다는 건 쉽지가 않죠. 실제로 벤투가 조금 부침을 겪었던 시기는 기성용이 은퇴한 시점과 거의 일치하고 아시안컵에서 8강이라는 약간 좀 아쉬운 성적을 거뒀던 것도 기성용이 부상 때문에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던 것이 저는 주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현재는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기성용의 역할 이재성, 황인범, 정우영이 서로 간에 돌아가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우영은 후방에서의 볼 소유 그리고 수비적인 롤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황인범은 기성용보다 패스의 정교함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굉장히 과감하게
전진 패스를 찔러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공격 전개에서 볼을 보내주고 볼을 전개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이재성은 특유의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팀 전체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성용이 혼자 했던 역할을, 그리고 최근에는 김민재까지 초장거리 패스 능력을 장착하게 되면서 기성용 역할을 분배하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은 기성용 개인이 부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지게 된 상황이죠. 세 네 명이 돌아가면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기적이고 유연한 게임 플랜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기성용이 가졌던 태생적인 문제점, 기동력이 좋지 않다라는 문제점을 또 이렇게 세 명이 돌아가면서 메꾸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격 상황에서도 발전이 있었는데, 이전까지는 벤투의 세부 전술이 우리 선수들에게 잘 주입되지 않아서 좀 공격 상황에서 경직되어 있는 상대 수비를 효율적으로 공략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 이제 우리 선수들이 벤투의 전술에 녹아들어서 우리 공격 숫자들이 서로 간에 아주 활발한 스위칭을 보여주면서 상대 수비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벤투는 측면 공격수이면서도 중앙 미드필더를 볼 수 있는 선수를 선호하는데, 그 이유가 측면 공격수가 사이드로 빠지면은 측면 수비수가 안으로 들어오고, 측면 수비수가 밖으로 빠져나가면 공격수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유기적인 스위칭을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를 아주 효율적으로 공략을 잘하고 있습니다. 수비 상황에서도 발전이 있었는데, 이전까지는 압박 시퀀스가 아직 정교화되지 않아서 압박이 실패해서 위기 상황을 맞는 경우가 많았다면은, 지금은 제가 저번 최종 예선 경기를 보니까 압박 시퀀스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비를 할 수 있고 볼을 탈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정말 저는 감탄할 정도로 압박 시퀀스가 좋아졌었고, 특히나 우리 어쨌든 간에 압박을 하게 되면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수비 라인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 끌어올린 수비 라인의 뒷공간을 김민재라는 괴물 수비수가 더 성장을 하면서 아주 잘 지금 메꿔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벤투호는 출범부터 언론에서 뭐라 하든 팬들이 뭐라 하든 자기의 축구 철학을 대표팀에 지속적으로 주입시키려고 노력했고, 그런 철학이 대표팀 선수들이 이해를 하고 이제 익숙해지면서 그게 최근에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 예선에서 현재까지 8경기에서 6승 2무, 압도적인 성적으로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고, 출범할 당시에 57위였던 피파 랭킹으로 29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피파 랭킹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하튼 그래서 벤투호는 조금 부침 과정이 있긴 했지만 현재로서는 아주 성공적인 가도를 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벤투호의 남은 과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거는 사실 벤투 자체의 문제보다는 축구협회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김판국 위원장이 최근에 말레이시아 감독직을 수락하면서 대한축구협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황보관이랑 이용수라는 인물이 다시 옛날에 대한축구협회에 있었다가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축구 팬들 걱정이 많죠. 이 사람들이 활동할 당시에 축구 행정이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이를 선임한 인물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발 좀 김판국 위원장이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축구 행정이 조금 이상하다 싶었던 것들, 예를 들어 작년에 갑자기 코로나 시국에 일본이랑 평가전을 잡는다던가 하는 그런 좀 이상한 축구 행정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이랑 이 사람들이 들어온 시점이랑 좀 일치를 하거든요. 조금 불안해요, 전. 제발 김판국 위원장이 잘 만들어온 시스템을 망치지 말고 좀 잘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월드컵에 대해서는 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설마 그거를 망치겠냐마는, 그래도 좀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좀 힘써줬으면 좋겠고, 벤투의 일단 당면 과제는 아시아 본선을 잘 마무리하는 거. 물론 아시아 최종 예선을 잘 마무리하는 거. 물론 본선 진출 확정되었지만 아직 경기는 남아 있어요. 이란전하고 아랍에미리트전이 남아 있고, 그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함으로써 잘 마무리하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이란 한번 정말 이번 한번 잡아봅시다.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거든요. 이란 최근 요 몇 년간 이겨보지를 못했는데, 이란 한번 잡으면서 조 1위로
본선에 진출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게 또 중요한 게 이 두 경기를 잘 치르면 우리가 3포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포트가 뭐냐면은 월드컵에서 조를 나눌 때 32개국을 4개의 포트로 나눠요. 피파 랭킹에 따라서. 피파 랭킹 가장 높은 8팀이 1포트가 되고, 그 다음으로 높은 팀이 2포트, 그 다음 3포트, 4포트 이렇게 돼서 각 조에 각 포트로부터 한 팀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A조에는 1포트에서 한 팀, 2포트에서 한 팀, 3포트에서 한 팀. 우리 B조에도 1포트에서 한 팀, 2포트에서 한 팀, 3포트에서 한 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3포트에 들어가면은 그럼 당연히 우리는 4포트에 있는 상대적인 약팀을 만날 가능성이 높고, 3포트에 있는 상대적인 강팀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조별 예선을 조금 더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포트를 나누는 피파 랭킹의 기준이 4월이거든요. 4월 피파 랭킹을 기준으로 이 포트를 나눌 거기 때문에 남은 최종 예선 경기, 최종 예선은 그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두 경기 전부 다 승리하면서 3포트를 좀 확정 지으면서 월드컵에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옆조에 있는 일본까지 탈락하면 정말 땡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현재까지는 최종 예선을 치르다 보니까 아시아권의 팀을 많이 만났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정말 세계적인 강팀을 만났을 때 우리 팀은 어떻게 플레이할 것인가? 강팀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팀들보다 훨씬 더 압박을 잘하고 훨씬 더 탈압박을 유연하게 수행해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후방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상대 압박에 의해서 볼을 뺏겨서 위기를 내줄 확률이 높고, 우리가 상대 지역에서 압박을 하더라도 그 압박을 정말 잘 풀어나와서 우리에게 위기를 안겨줄 확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이런 강팀들을 상대로도 벤투는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 것인가가 또 하나의 남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현실과 약간 타협을 할 수도 있고요. 수비 라인을 조금 내린다던가 하는 식으로.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하던 축구를 그대로 살려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강팀과 이제 강팀을 상대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 것이냐. 요거는 이제 6월에 대한축구협회 측에서 2002 월드컵 20주년을 맞아서 강팀을 불러서 평가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월드컵 전까지 발을 좀 맞춰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벤투호에 대해 알아보았고,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월드컵 이후에 아시안컵까지만 조금 기량 연장을 해서 이제 벤버지의 축구를 계속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다른 질문이 있는데, 그 포메이션 할 때 4줄짜리도 있는 것 같고 3줄짜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상대편이랑 비교했을 때 이 간격이 맞아 떨어지나요? 아니면 적 팀이 3줄짜리 들고 오고 우리가 4줄짜리 들고 오면 뭔가 약간 간격이, 그러니까 상대편이랑 비교했을 때 음, 겹쳐지면 어떻게 되나요? 포메이션.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 4-4-2 포메이션을 쓰는 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면 4-4-2 장점이 경기장을 거의 바둑판처럼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압박을 하기 굉장히 쉽죠. 선수들 입장에서 봐도 내가 어디를 압박해야 될지 곧바로 보이잖아요. 4-4-2 포메이션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그 카운터 어택으로 등장한 게 바로 4-2-3-1이에요. 왜냐면은 4-2-3-1은 4줄짜리 포메이션이잖아요. 근데 4-4-2는 3줄짜리 포메이션이란 말이죠. 그럼 필연적으로 그 라인과 라인 사이에 선수들이 배치되게 되죠. 그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4-4-1을 깨부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일종의 숫자 노름이고, 현대 축구는 조금 전에 변형 패스리 같은 것도 봤지만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감독이 어떤 전술을 쓰느냐에 따라 같은 포메이션에도 굉장히 다른 축구가 나오기도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정말 아주 러프한 틀에서 보면은 4-4-2의 카운터 어택은 4-2-3-1 이런 식으로 상대가 어떤 포메이션이 되냐에 따라 우리 포메이션이 4줄짜리인지 3줄짜리인지가 취약점이 될지 강점이 될지 정해지게 되죠. 이 질문이 맞을까요? 네, 일단 벤투 감독은 언제까지 하나요? 한국 감독은. 월드컵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아마 4년을 채우는 첫 번째 감독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월드컵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 여론상으로는 벤버지님 제발 유럽 가시기 전에 몇 달만 더 해서 아시안컵까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벤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자, 그럼 질문이 더 없으면은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